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28일 카불 공항 인근 이슬람 학교 주변에 자살 폭탄 공격을 가해 민간인 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공공보건부는 이번 공격으로 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어린이 18명도 다쳤으며 부상자 대부분은 유리창 파편에 맞은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폭발로 인해 도로변 상점의 유리창들이 깨지고 파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은 미국인과 유럽인들을 태우고 공항 내 군 기지로 이동하던 소형 버스를 겨냥해 자살폭탄 공격을 가했다며 이로써 외국인 10명과 아프간 관계자 3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간 경찰은 그러나 이번 공격이 벌어진 곳은 군 시설이 전혀 없는 민간인 지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격은 탈레반과의 새로운 평화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파키스탄 군 참모총장이 아프간 카불을 방문한 지 하루 만에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362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35% 급증했습니다. 미국은 이로써 국제 무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공급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과의 거래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78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계약을 체결해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 중 미국에서 7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무기들은 주로 수송용 헬리콥터와 최첨단 무인 정찰기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러시아가 102억 달러어치를 판매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쿠바 간 직항 항공편이 신설됐습니다. 이 한국 언론들은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륙한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77기가 이날 오후 쿠바 하바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쿠바와 중국은 수교를 맺은 지 55주년이 된 올해 처음으로 양국 수도를 오가는 항공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에어차이나는 앞으로 주 3회 베이징 하바나 노선을 운항합니다. 재급유를 위해 캐나다 몬트리올에 중간 기착하는 이 노선은 모두 16시간이 소요된다고 에어차이나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그동안 베이징에서 하바나로 가려면 멕시코나 프랑스를 경유해 20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쿠바는 지난해 말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뒤 관광객 규모가 2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쿠바를 방문한 중국인 수는 지난해 2만 5천 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테러 퇴치 노력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테러 분자들이 미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약 4분의 3이 오바마 행정부의 테러 퇴치 노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2007년 부시 행정부 당시에 그와 유사한 반응을 보인 비율 61%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 55%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 52%는 테러와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9%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격퇴를 위한 미군 지상군 파병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러와 국가안보 문제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들에서는 유권자들이 경제보다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남부와 중서부 지역의 각종 기상 악화로 군인 4명 등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 등에는 최근 강력한 회오리바람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텍사스주 댈러스의 11명을 비롯해 미주리주 8명, 일리노이주에서 5명이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했고 뉴멕시코 지역에는 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어제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나라 간 오랜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위안부 문제는当時の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장마당 수가 380에서 400개 정도에 이용 주민 수는 하루 100만에서 1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장마당이 북한 주민 삶 속에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내 탈북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회의를 갖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어제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나라 간 오랜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한국 외교부에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각 3개항의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외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시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의 발표 내용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当時の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총리가 일본 내각 총리 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安倍内閣総理大臣は日本国の内閣総理大臣として改めて慰安婦としてあまたの苦痛を経験され、真摯にわたり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すべ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します。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 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또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이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윤 장관의 발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 약속을 전제로 미래형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일본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양국 외무장관 회담은 그러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의 성격을 놓고 한국 내 피해자는 물론 관련 단체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일본군 위안군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이룬 한국과 일본 정부를 축하한다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의 합의와 합의의 전면적인 실행을 지지한다면서 두 나라의 포괄적인 합의는 치유와 화해를 위한 중요한 제스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도 이번 합의를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용기와 비전을 갖고 어려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오래 지속될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며 미국은 광범위한 지역과 세계 문제에 관해 두 나라와의 협력을 더욱 심화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한일 두 나라가 민감한 역사 문제인 위안부 문제에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케리 장관은 이번 합의가 치유는 물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일 두 나라의 관계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며 두 나라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장마당 수가 380에서 400개 정도이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하루 100만에서 1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마당이 북한 주민의 삶 속에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장마당 수가 꾸준히 늘어 현재 380개에서 4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수치가 위성 촬영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정보당국은 장마당을 이용하는 북한 주민의 수를 하루 100만 명에서 180만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약 2,500만 명인 북한 전체 주민의 4%에서 7%가 매일 장마당을 이용하는 셈입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때 장마당을 폐쇄했다가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 등으로 주민 반발이 커지자 2개월 만에 다시 허용했습니다. 또 장마당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북한엔 당이 2개 있는데 그 가운데 장마당은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지만 노동당은 주는 게 없다는 말도 유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내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소비 주도층이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수 시장이 커진 구체적인 사례로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시장에선 현재 매대가 12,000여 개, 그리고 양강도 해산시장의 경우 시장 이외 지역과 노점까지 합하면 4,000여 개의 매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의 활성화로 햄버거와 피자, 손세차장, 정육점, 자전거 판매점, 애완견,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 판매 등 새로운 장사 아이템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신흥 부유층인 이른바 돈주들이 사업 활성화의 주체로 부상하면서 도소매와 부동산, 금융, 임대, 고용 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을 떠난 탈북자 146명을 대상으로 올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전체 77%가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류 구매 횟수를 묻는 질문엔 52%가 계절마다 한두 벌, 36%가 1년에 한두 벌이라고 답했고 구매 장소로는 90%가 시장이라고 응답해 상당수 북한 주민이 생필품 구입을 장마당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장마당은 이미 북한 주민들의 삶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통제로 유통부문에서만 시장화가 진행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장마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점에서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뿐 아니라 사회적인 개방성과 다운성을 증대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장마당이 여전히 그 유통 부문으로 좀 제한된 그런 의미에서 생산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시장 경제의 발전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들도 주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장 박사는 북한 당국이 내년 5월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새로운 경제 조치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마당을 국가 통제 아래 두면서 이를 정권 유지에 활용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2015년) 을미년이 저물어갑니다. VOA는 올 한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관심사들을 정리하는 특집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남북관계, 북한 내부 권력구도, 미북관계, 북한 인권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남북관계를 살펴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반도가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은 2015년,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남북한이 모두 큰 의미를 부여하는 해인 만큼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희망적인 관측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 발언입니다.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해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남북관계는 북한의 도발과 대화, 교착 상태가 반복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야기된 군사적 대치 국면은 올 한 해 남북관계에서 가장 긴박했던 순간으로 꼽힙니다. 당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북한 매체 발표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준전시 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 조치 후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5년 만에 벌어진 남북 간 교전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는 8.25 고위 당국자 접촉을 계기로 극적인 전환을 맞게 됩니다. 북한의 최후 통첩 마감 시한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남북의 최고 지도자를 대신한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43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북한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합의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남북은 당국회담 개최와 이산가족 상봉 합의, 민간교류 활성화라는 3개 항에도 합의했습니다. 당시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 정부는 일관된 원칙으로 북한의 사과를 받아냄으로써 도발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북한은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 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북이 현 정권 들어 처음으로 정례회담 개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 후 먼저 회담을 제의하고 나흘간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은 1차적으로는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온 확성기 방송 중단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역임하며 남북 군사회담 대표로 참석했던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원 센터장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계속 우리에게 그걸 아주 간청을 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셨잖아요. 그 천안함 폭침, 거기에 대한 오의사 조치를 우리가 확성기를 세웠을 때 북한이 얼마나 반발을 했는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력과 상징성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내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외 정세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8.25 합의의 경우 지난 10월 북한의 당창건 70주년을 계기로 한 중국과의 관계 회복 시도와 미사일 발사 자제, 또 미국에 대한 평화협정 논의 제의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협의 등 일련의 유화적인 대외 행보 속에서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파리오 합의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차질 없이 성사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도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 한해 북한을 방문한 한국 국민은 개성공단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지난달까지 1,800명에 달해 지난해에 비해 3배이자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잠시 8년여 만에 재개된 1차 남북 당국회담이 후속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관계는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부터 먼저 합의하자는 북한과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 등 선결 조건이 해결돼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입니다. 1차 남북 당국회담 수석대표로 나선 황북이 통일부 차관의 브리핑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합의문에 먼저 명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내년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를 마련하고 선대 중단됐던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함으로써 통일 지도자로서의 업적을 선전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며 남북관계 주도권을 잡으려는 북한의 행보는 1년 내내 지속됐습니다. 연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북한은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은 채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과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급기야 2차례에 걸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며 핵능력 다종화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과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행보는 강원 전술의 주기가 짧고 변동폭이 커 예측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예측 불가능한 대남 행보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통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한국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1차 당국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북한에 제안한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민생 환경 문화 분야 협력 사업을 의제로 다루려 했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8.25 합의를 계기로 마련된 남북 간 대화 동력을 살려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7일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홍영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차근차근 이 8.15 합의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 하에서 앞으로 대남 전략을 어떻게 끌어가고 또 대화를 어떻게 끌어갈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상반기 남북의 정치 일정과 금강산 관광과 오이사 조치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오이사 조치 철회거든요. 오이사 조치 철회는 북한이 사과하자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에요. 김정은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서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밑에서는 못해요.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내년 4월 한국의 총선과 5월 북한 당대회 등으로 남북 모두 현재 국면을 유지하며 상황을 관리하려 할 것이라며 내년 5월까지는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내년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남북관계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박사입니다. 경제 난도 그렇고 대외적인 업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대를 좀 성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그런 치적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남이나 대관계에서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해서 뭔가 이제 실익을 챙기려는 그런 유혹도 같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현재.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큰 틀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만큼 향후 남북관계는 핵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2015년 연말을 맞아 VOA가 준비한 특집 보도, 다음 이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순서로 북한 내부 권력 구도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북한 관영 매체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기사에서 언급한 횟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올 한해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 6개 북한 매체가 시 주석을 언급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10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을 언급한 횟수는
시주석의 15배에 달하는 150여 차례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유인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방북 이후 개선 조짐을 보이곤 있지만 아직도 냉랭한 양국 관계가 반영된 결과라고 연합뉴스는 분석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음 달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통일부의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에 온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한국 통일부의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바로 편견과 차별인 만큼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제로 탈북자 면담을 통해 이들이 직업을 구할 때나 거주지 정착 과정에서 많은 차별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재석 북한인권팀장은 다음 달 상임위원회에서 한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개선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그 인식 개선 차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그러면 정책 수단 그거를 뭐뭐로 이제 그거를 잡을 것인가는 어떻게 최종 그 권고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그거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돼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김 팀장은 내년 1월 상임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을 최종 검토한 뒤 제도 개선 권고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에도 탈북자 정착 지원 제도 개선을 한국 통일부에 권고했습니다. 당시 결정문엔 탈북자 인식 개선 사업 강화, 직업 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 마련, 한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 신청을 한 탈북자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인권위가 2년여 만에 또다시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하게 된 건 탈북자에 대한 한국 내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통일부와 탈북자 지원재단인 남북하나재단이 지난 2013년 탈북자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 응답자 4명 중 1명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이유론 말투가 다르다는 점 등 문화적 소통 방식의 차이와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꼽혔습니다. 당시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남북하나재단 신효숙 팀장입니다. 탈북민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 천안함 사태나 목함질의 도발과 같이 이제 안 좋은 사태가 있을 때는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탈북민한테 그대로 이제 전이가 돼서 이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분들이 어떤 편견을 이제 느끼는 이런 방식이 많이 나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일부 한국 국민들이 탈북자들이 곧 북한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들을 바라보기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모두 28,607명이며 이 가운데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는 26,514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해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한국은 2014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 CRS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78억 달러 상당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약 70억 달러는 미국산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참용 수송 헬리콥터와 관련 장비, 첨단 무인 항공 정찰기 등을 미국에서 구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최근 몇 년간 북한과 계속되는 긴장관계에 놓여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은 이라크로 지난해 73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미군 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무기 구입에 나선 것입니다. 3위 무기 수입국은 브라질로 65억 달러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주로 스웨덴산 항공기를 구매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 무기 판매 규모는 2013년에 701억 달러에서 718억 달러로 조금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 경기가 나빠서 당분간 국제 무기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무기 시장이 정체되고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미국은 앞으로도 수년간 무기 공급국으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362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해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50%를 점유했습니다. 러시아가 뒤를 이어 102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했고 스웨덴은 55억 달러, 프랑스는 44억 달러, 중국은 22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팔았습니다. 의회 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국제 무기 거래와 관련해 공개된 가장 구체적인 보고서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서울의 탈북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설립됐는데요. 이 소식은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우리들 학교에 탈북 청소년 전용 1호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와, 착하다. 한 금융회사가 통일과 나눔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달 우리들 학교에 이 도서관을 개관한 건데요. 우리들 학교 윤동주 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 아르미 도서관은 탈북 다문화 청소년들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관한 도서실인데요. 또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귀한 양서를 또 제공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또 도서실을 가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평소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나 아이들이 아주 가깝게 책을 볼 수 있도록 꾸며주셨는데 사실 저희 학교가 또 1호로 또 이렇게 돼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독서는 중요하지만 특히 탈북 청소년들에게 책은 책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책을 많이 못 읽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혹은 중국에서 지내는 과정에 학습 공백이 많이 길어져서 한국에 와서는 일반 학교에 진학이 좀 어렵고 진학을 한다 하더라도 독서량이 부족해서 한국 아이들 따라하기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는 언어이고 두 번째 문화이기도 한데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독서예요. 아르민 도서관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도서관은 우리들 학교의 교실 하나를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연두색 벽에 보라색 등받이, 새하얀 책꽂이까지 알록달록 예쁜 도서관이 생기자 호기심 많은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날 사진 되게 많이 찍었어요, 여기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어린애들이잖아요. 지금 거의 10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쁘고 하니까 막 사진도 찍고 안에 들어가서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방이 좋으니까 다른 반에도 여기서 공부하고 그래요. 가끔씩 여기서. 도서관 네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어린애들 있잖아요. 지금 다 들어오는 게 10대 애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르민 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학교 지하에 간이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재활용 책들로 채워 넣다 보니 책도 다양하지 않았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서 이용하기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르민 도서관이 생기면서 책을 읽기가 한결 수월해졌는데요. 우리 점심 밥 먹고 지하실 좀 추워요. 그래서 밑에서 책 읽으면 좀 그래가지고 왜냐면 책들이 거의 다 밑에 있어가지고 밑에서 보고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도서관이 학교 실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책이랑 친해지는 시간도 되고요. 거기서 여기 한국어 잘 모르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수업하고 그쪽에서 가끔씩 쉬는 시간마다 조금씩
한글 저기는 조금 동화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해주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좋아요.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우리들 학교인 만큼 갖추고 있는 책의 종류도 수도 다양합니다. 도서관이 갖추고 있는 약 1000여 권의 책 중 학생들은 어떤 책을 선호하는지 들어봤습니다. 한국 역사가 약하니까 한국 역사 같은 거를 봐요. 한국 책도 읽고 그리고 되게 아기들 읽는 그런 책 많거든요. 그래서 다들 다 열심히 읽고 그리고 한국말 도움도 되고. 네, 책은 막 다양해요. 네, 다 있어요. 그렇죠. 과학이면 과학, 문학이면 문학. 그리고 막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독서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책을 가져가서 한 줄 동안 읽어갖고 와갖고 그 느낌이 어땠는지 그런 것도 쓰고. 위인전이랑 역사책이랑 저는 주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랑 많이 다른 제일 가장 다른 책이잖아요. 위인전 역사책, 그죠? 내용이. 네, 근데 내용이 저는 그걸 즐겨 읽습니다. 네. 저쪽에서는 역사책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초등학교밖에 못 다녔으니까 저쪽에서 역사책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고요. 여기 와서 저는 처음으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엄청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들 학교 아르민 도서관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 약 1000여 권이 구비돼 있는데요. 학생들은 아직도 읽고 싶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책들이 더 채워졌으면 하는지 학생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읽기 어려운 소설 같은 것보다는 약간 좀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약간 뭐 얻을 수 있는 그림도 좀 있고. 네, 약간 그런 책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어 책, 네. 왜냐면 얘네 그 한국어를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한국어도 필요하지만 중국의 그런 지식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학생들의 의견을 감안해 도서관을 마련한 금융회사에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파손된 책들을 교환하고 다양한 책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통일과 나눔 재단과 함께 탈북 청소년 전용 도서관 추가 건립과 탈북 청소년 금융 교육 등의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습니다. 중국이 테러 대처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중국에서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이 시행됩니다. 네. 자, 우선 한일 위안부 합의 타결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서울에서 회담을 열고 극적인 합의를 이뤘는데요. 위안부 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두 나라 간 가장 민감한 현안이 해결된 겁니다. 두 나라 외무장관은 회담 1시간 10분 만에 합의를 이루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양국이 극적으로 타결에 이르렀는데 합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기시다 외무상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慰安婦問題は当時の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일본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들에 대한 법적 배상 문제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기시다 외무상은 기자회견 뒤 일본 기자들과 따로 만나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이 밖에 또 어떤 합의가 있었나요? 네,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은 이 재단에 10억엔, 미화로 하면 약 830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또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이전을 원하는 주한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또 앞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서로 비난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 정부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인정을 했고, 한국은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건데, 특히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18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의 내각 총리로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 사죄 내용은 기시다 외무상도 앞서 기자회견에서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했나요? 네, 기시다 외상이 합의를 맺은 뒤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두 나라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조치가 신속히 그리고 합의한 바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두 나라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죠. 네, 수치심에 침묵하던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1990년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의 직면에 사죄를 표명하는 고노다마와 무라야마 다마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정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 모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며 1995년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고요. 그로써 이 기금은 2007년 성과 없이 해체됐습니다. 한국외교부는 2011년 일본에 위안부 배상 청구권 문제 협의를 요청했고요. 12차례에 걸쳐 일본과 국장급 협의를 벌였습니다. 이후 한일 양국의 정상의 결단에 따라 이번 합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극적으로 타결을 하긴 했지만 이 법적 책임 문제 또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두 나라가 합의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논란의 여지가 좀 있겠군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기시다 외무상은 회견 후 일본 취재인들에게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법적 입장은 과거와 변함이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출연하는 10억엔도 배상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면 일본이 이번에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국제사회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 관련해서도 기시다 외무상은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기대감을 표명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다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할머니들은 좀 미흡하더라도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다른 할머니들은 법적 배상이 빠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생존에 있는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여성가족부에 공식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일본 정부의 사죄를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까지 생존한 사람은 46명에 불과한데요. 모두 80살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미국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 타결한 데 대해 공식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슈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를 도출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라이스 보좌관은 미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용기와 비전을 갖고 이렇게 어려운 사안에 대한 지속적 해결책을 마련한 데 대해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해왔는데요. 특히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지난 2012년 국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는 표현을 써서 일본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이 북한에도 위안부 피해자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북한에도 위안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 피해 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요. 사죄와 배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 일본군 그 위안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본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부대 근처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본국과 식민지 그리고 점령지에서 위안부를 조달했는데요. 최소 5만에서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위안부들이 대부분 강제로 납치당하거나 군수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는 말에 속아서 갔습니다. 이들의 국적은 절반 이상이 조선인이고 중국인이 36% 그리고 일본인이 12%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테러를 예방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안을 채택했군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 통과시킨 반테러법에 서명한 뒤 공포했는데요. 이 법안은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네, 총 10개장 97개조로 구성되는데요. 테러의 정의, 안전예방, 정보, 조사, 국제협력, 지원,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테러를 폭력, 파괴 위협 등의 수단으로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고 공공안전을 저해하고 개인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 혹은 국가기관과 국가조직을 위협해 정치적 이념적 목적을 담은 주장과 행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개인과 단체는 이 법안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앞으로 개인과 단체가 국가의 반테러 업무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거부하면 형사구류 또는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통신, 인터넷 사업자들도 테러 수사에 협조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이 테러 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의 권한이 좀 더 강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규정이 바뀌었나요? 네, 중국의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또 군사기관 등은 반테러 정보 수집을 위한 기술적인 정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데요. 이는 쉽게 말해 도청과 감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 중국 정부는 새롭게 국가 반테러 정보센터를 만들 예정인데요. 테러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중국이 이번에 이런 그 반테러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 당국자들은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을 중심으로 분리주의자들과 무장반군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지역에서 폭력 사태로 수백 명이 숨졌고요. 최근에는 중동에서 활동하는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중국 내에서 테러 분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근데 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반테러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와 같이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안은 인터넷 기업이 테러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직접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고요.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반테러법과 은행, 보험 관련 규정, 또 독과점 금지 조사 등은 해외 기업에 대해 부당한 통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비난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여기서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我只想强调2点。第一呢，这个确实是根据现在的形势发展和客观的需要。 루캉 대변인은 이 법안은 현재 중국의 상황과 현실적 필요를 감안해 제정됐고 법안을 진지하게 분석해 보면 서방 국가들의 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루캉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중잣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중국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군요. 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7일 반테러법과 함께 통과시킨 내용인데요. 인구계획 생육법 수정안은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아이를 낳은 부부가 피임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고요. 따라서 35년간 유지되온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공식 폐기됐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지도부는 지난 10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0도, 남포 최저 영하 9도에서 최고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많겠는데요. 해주 최저 영하 6도, 최고 0도, 개성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전에는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 들어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최고 영상 4도, 해산 최저 영하 29도, 최고 영하 14도, 원산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오전엔 맑겠고 오후엔 구름 다소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최고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 약간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2월 29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군 당국자들은 서부 거점 도시 라마디의 정부 청사에 국기를 개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안바르주 주도인 라마디시를 빼앗긴 지 7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이라크군 지도자들은 라마디 탈환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야흐야 라술 준장은 28일 국영 TV를 통해 라마디가 해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바르군 작전사령관인 이스마일 알말라위 장군은 라마디 일부가 ISIL 통제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미군 당국자는 라마디의 중요한 기관시설에서 ISIL 전투원들을 몰아냈다고 말했지만 이라크군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하기는 거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전략적인 단계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서부 도시 홈스에서 28일 두 건의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홈스 중심부인 알자흐라 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국영 언론은 1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공격으로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번 달 교전 당사자들 사이에 휴전이 발효된 이후 시리아 홈스에서 대규모 공격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유엔 중재로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 체결된
지난 9월 인도주의적 합의에 따라 시리아 3개 마을에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카불 공항 인근 이슬람 학교 주변에 자살 폭탄 공격을 가해 민간인 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공공보건부는 이번 공격으로 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어린이 18명도 다쳤으며 부상자 대부분은 유리창 파편에 맞은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도로변 상점의 유리창들이 깨지고 파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은 미국과 유럽인들을 태우고 공항 내 군 기지로 이동하던 소형 버스를 겨냥해 자살 폭탄 공격을 가했다며 이로써 외국인 10명과 아프간 관계자 3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프간 경찰은 이번 공격이 벌어진 곳은 군시설이 전혀 없는 민간인 지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362억 달러의 상당의 무기를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35% 급증했습니다. 미국은 이로써 국제 무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공급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과의 거래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78억 달러어치의 무기 계약을 체결해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 중 미국에서 7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사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무기들은 주로 수송용 헬리콥터와 최첨단 무인 정찰기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쿠바 간 직항 항공편이 신설됐습니다. 양국 언론들은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륙한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77기가 이날 오후 쿠바 아바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쿠바와 중국은 수교를 맺은 지 55주년이 된 올해 처음으로 양국 수도를 오가는 항공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에어차이나는 앞으로 주 3회 베이징 아바나 노선을 운항합니다. 재급유를 위해 캐나다 몬트리올에 중간 기착하는 이 노선은 모두 16시간이 소요된다고 에어차이나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테러 퇴치 노력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테러 분자들이 미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약 4분의 3이 오바마 행정부의 테러 퇴치 노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2007년 부시 행정부 당시에 그와 유사한 반응을 보인 비율 61%를 뛰어넘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